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 업로드한 일본의 전범 재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다시 난징 전투로 돌아왔습니다. 1937년 12월 9일 일본군은 제6사단, 제9사단, 제16사단, 제114사단 등 총 10만여 명의 병력으로 난징석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니사키 노보루 소장이 지휘하는 제9사단이야 구니사키 지대는 중국군의 테러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난징 서쪽 양쯔강 건너 푸코우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이 양쯔강 너머로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 도강 포인트를 선점, 중국군의 테러를 완전히 틀어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대책 없는 중국 정부는 이때 이미 주요 정부 부처와 군사위원회를 한커우로 옮긴 상태였고, 포위되기 직전까지 명목상 난징에 남아있던 장제스도 일본군이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 권력을 살아간 여인이라 불리며 자신보다 정치에 더 크게 관여하고 있던 아내 숭메이린과 측근들만을 데리고 몰래 난징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12월 10일 오후 1시 마스위원회가 12월 7일 통첩한 무조건 항복이 거부된 것을 확인한 중지나 방명군 사령관 직무대행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는 전차 중포를 앞세워 난징시대의 각 성문에 대한 총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제6사단과 제114사단이 중암원을, 제9사단이 광화문을, 제16사단이 중산문과 태평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위아타이, 찌진산 등 난징의 모든 요충지를 두고 백변전까지 벌이는 등 중국군과 일본군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 제9사단 36년대 독립경장갑차중대의 94식 경장갑차들이 광화문으로 진격하다 독일제 150mm 중포의 사격을 받아 격퇴되기도 했고, 심지어 일본군 제16사단 구연대가 89식 중전차를 앞세워 중산문과 태평문을 공격했을 때는 중국군 제87사단이 보유한 독일제 PK-37 대전차포 뒤에 막혀 투입된 전차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전투불능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군도 중국군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특히 장제스 직계의 중앙군, 즉 독일식 사단이던 최정예 87, 88사단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위아타이에서는 중국군의 진지를 돌파한 일본군 1개 중대가 이들에게 역포위돼 전멸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과들이 오히려 난징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당겨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제 무기와 교리로 무장한 87, 88사단의 분투에 고무된 탕성주가 더 강력하게 절대 후퇴불과 결사사수를 명령했기 때문이죠. 진지를 버리고 도주한 자는 즉결 처형하겠다라는 자포자기와도 같은 명령 말입니다. 아편에 중독돼 사리분별이 안되던 탕성주가 어쩌다 벌어진 수비군의 승전보고에 그만 정신줄을 놔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때 일본군이 해야 할 일까지 대신 해버렸습니다. 난징 시민의 탈출과 수비군의 퇴각을 막는답시고 모든 선박을 증발하고 제36사단 헌병대에게 난징 서쪽 양쯔강 연해의 경비를 강화, 자신의 허락이 없는 모든 도강을 금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연안 경비대의 총뿌리를 일본군이 아닌 자국의 군대와 시민에게 돌린 웃지 못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오를 이탈한 군인들이나 시민이 도강을 할 때는 무조건 사살하라 라는 구체적인 사살 지침까지 내리게 되죠. 이후 그는 자신이 직접 1호 전차에 올라타고 광화문에서 독전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은 용맹한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인의 짓거리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본 중국군 병사들은 미치광이 지휘관을 둔 자신들의 처지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 탕성주의 독전 행위는 아마도 마약에 의한 광기였을 테니 말이죠. 약쟁이가 지휘하는 수도 방어작전이라니. 이렇듯 난징 전투는 그 어떤 전쟁사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기괴한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총공격이 시작되고 만 하루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항상 있어왔던 일본군의 무대포 반제의 돌격과 그와 유사한 탕성주의 미치광이 몸빵 작전이 맞물린 탓에 전투는 난징성 성벽을 사이에 두고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때리는 놈이나 그것을 막는 놈이나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 때문에 두 진영 모두 상상 이상의 전투 피해를 입고 말았고, 난징 전투는 사디즘에 혼이 뺏긴 자들의 싸움질과도 같이 머리가 아닌 감성과 육체로만 부딪히는 전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중일 전쟁을 일컬어 근대 전투와 고대 전투가 믹스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맞붙은 전쟁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징 전투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진영이 모두 지쳐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 일본군 제9사단 제35연대야 공병대대인 와키사카 부대가 야물 틈타 광화문의 일부를 폭파하고 성벽 안으로 보병 1개 대대를 돌입시켜 무너진 성벽 위에 일장기를 꽂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일본 종군기자 하나가 급 흥분해버렸고 검증 절차 없이 속보 남경 점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본국에 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NHK도 예고 없이 이 내용을 전국 라디오망에 태워버렸고 급기야 일본 전국이 온통 축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요미우리 신문대 일면에 남경성 위에 찬란한 일장기 개양, 감격의 진화 수도 점령, 영웅적인 와키사카 부대 명예로운 첫 진입, 일본의 권하들 쓰러진 성벽 위에서 만세 등의 기사를 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오보 사태가 일본 열도를 광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북방 유목민족 위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중화제국의 수도를 점령하다니. 다시 말해 그간 어버이나 형님으로 모셨던 국가의 수도를 조그만 섬나라 사람인 자신들이 점령해버렸으니 그들이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로부터 50여 년 전인 1886년 8월 13일 나가사키에 기항한 청나라 수병의 난동으로 초역의 굴욕감을 느껴 했던 일본인들. 그들에게 난징 함락 소식은 아마도 청일전쟁, 삼국 간섭으로 이어진 국가적 굴욕과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된 처참했던 러일전쟁 기억, 아울러 자신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군국주의 체제의 염증에 대한 보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까지 난징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중이었고 광화문을 돌파했다는 문제의 와키사키 부대는 중국군의 역공으로 이미 전멸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본, 즉 오보 사태로 발현된 광적인 군중의 환호를 본 일본 군부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중의 환호에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만약 이런 군중의 환호를 우리 뜻대로 조종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가짜 뉴스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아니 가짜 뉴스야말로 궁극의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뉴스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말했다는 군중은 광기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어느 날은 나의 멋진 모습에 빠져 더없이 친절한 애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환상이 깨져버린 날엔 내 얼굴을 무참히 물어 뜯어버리는 야수가 돼버리니 말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거짓 정권과 부풀려진 정과로 국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들의 뜻대로 국민들을 경도시켰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남편, 내 오빠와 내 동생, 내 친구의 안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짓거리 때문에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국민 수백만 명도 몰살했죠.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말한 대로 가짜뉴스는 독자자를 멋들어진 애인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가짜뉴스의 실체가 밝혀지는 날 대중은 독자자의 얼굴을 물어 뜯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머리까지 통째로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버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그것에 현혹된 국민들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획된 뉴스, 가짜 뉴스야말로 그 누구도 방향을 예측할 수도 또 바로잡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다 우리의 목까지 뵐 수 있는 잘못 만들어진 부메랑과도 같은 것이죠. 어쨌든 본국에서 이런 뻘짓을 벌이고 있는 동안 일본군은 12월 10일 새벽부터 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찔금찔금 중국군의 거점을 공격하던 방식에서 대규모 물량 공세로 중국군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격, 중국군의 중심까지 뚫어버린다는 작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수십 대의 폭격기와 수백 대의 야포들의 폭격과 포격을 시작으로 제10군 소속의 제6사단과 제16사단, 제114사단이 전력이 약한 중국 지방군이 방어하던 우화문을 동시에 공격, 중국군 방어선에 큰 구멍을 내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상하이 파경군 소속 제13사단도 자금선의 북쪽과 남쪽에서 난징 수비군의 마지막 예비부대였던 구이융층이 지휘하는 교도 총대를 제거 위한 협공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야전 중포병 제5여단을 비롯한 상하이 파병군의 모든 포병 전력도 일제히 포격을 개시 교도 총대를 몰살시키고 제87, 88사단이 방어하던 중상군의 성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잔적 소탕을 위해 예비로 남겨놓았던 제13사단 이하 야마다 센지 소장이 지휘하는 야마다 지대까지 자금성 공세에 동원시켰죠. 그러자 교도 총대를 비롯한 잔존 중국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군 제6사단 이하 제6기병연대, 제6야포병연대, 제6공병연대, 심지어 보급부대인 제6치중병연대까지 총동원해 또 다른 탈출로였던 난징 서쪽의 습지대를 봉쇄, 퇴로를 막아버리고 포위된 중국군에게 독가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중국군은 중화문과 수서문 사이의 좁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본군의 공세를 2주일 동안 버텨내던 중국군은 마침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본군은 중국군 패잔병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기됐던 중국군 부상병과 포로가 된 중국군 병사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 전차로 깔아뭉개 죽였던 것이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처우를 맞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난징 수비군의 도심 방어선도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해가 지면서 결국 난징 최대 요새인 자금산의 일장기가 휘날리고 이어 다른 요새들까지 줄줄이 함락당하자 테러가 완전히 막힌 중국군은 일본군에 의해 난징 함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인 12월 13일부터 또 다른 전투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좁디 좁은 길목과 건물들에서 소탕하려는 자와 탈출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쥐떼들의 전쟁,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가지 소탕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전투, 아니 말 그대로 도살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중국군을 생포한 족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포로들을 살해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 즈음 우회 침투에 성공한 구니사키 지대가 작전 목표였던 양칭한 선의 주요 통로인 푸코우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당성주가 일본군이 아닌 난징 시민과 자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라고 지시한 중국군의 최후 거점 말입니다. 이로써 난징 시민과 난징 수비대는 일본군에 의해 마지막 탈출로까지 완벽히 차단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